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기죄가 되게 통계적으로 많은 나라거든요. 세계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범죄가 절도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가 제일 많은 걸로. 절도 좀 적어요. 휴대폰도 회수율 엄청 높고 맞아요. 찾아주고. 그런 면에서 진짜 안전해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OECD 37개국 중에서 범죄 중에 사기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고요. 왜 우리나라 사기 범죄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차용금 사기도 사기로 많이 보거든요. 돈 그러니까 빌려갔다.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아주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이제 그런 것도 사기죄로 포섭을 그래서 하고 높아진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기죄 비율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뭐 사기 많잖아요.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휴게소에 한 10분, 15분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이 남자가 들어와서 맞아. 저 뭐막 추천권을 추천권. 제가 아직도 번호도 기억하는데 제가 47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 5분간 빌리겠습니다. 자, 이 시계 보이시죠? 이 시계로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모여 만든 시계가 바로 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원래 83만 원.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단돈 3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한테 3만 원 컸어요. 아 속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47번 하길래 저를 놓고 갈까 봐 저 47번 속는 사람이 있었구나. 저만 손 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17번. 자,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디 보자. 17번 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쁘게 차세요. 서울에 사는 숙부님댁에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다행히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그거를 선물로 드렸어요. 숙모님이 딱 보시더니 네 이거 고속버스에 샀지? 그러더니 집에 갈 때 흰 봉투에 5만 원을 넣어서 좀 주시더라고요. 분들을 이제 전문용어로 호구라 그래요. 호갱님이라 그러죠. 뭔가 컨텍스트를 만드는 거죠. 문맥 이게 맥락을. 컨텍스트 딱 맥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버스 그것도 딱 5분밖에 안 준 그 짧은 시간 동안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안 주고 그렇게 제가 한 사건인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딸을 시집 보내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액땜을 하려면 이제 여기는 삼각형이 중요하다. 왠지 모르는데 삼각형이 중요해요. 삼각형이 중요해서 3,333만 원을 삼각 팬티에 넣어서 삼각형 모양의 그 나무에 33cm 깊이로 파서 33cm. 거기에 넣어주면 삼이에요? 예, 왜냐면 3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네. 근데 뭐가 좀 이상해서 이틀 뒤에 가봤더니 그 돈이 없어진 거죠. 예. 재판을 네, 하셨던 재판했었죠. 사건이에요. 예, 재판했었죠. 결론만 보면 누가 믿겠나 하지만 그 속에 맥락이 있어요. 거기에 딱 빠뜨리는 거죠. 예. 사기죄는 어떤 처벌 받나요? 사기죄도 이제 다를 것 뭐 같은데. 징역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법정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사기죄는 사실 우리 실무상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1억에 1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1억을 편취하면 징역 1년 정도 간다. 50억, 100억 간다고 50년, 100년 그렇게 비례하진 않지만 수억의 경우에는 하여튼 그 정도로 가는데 근데 이게 사기죄가 사기 범죄가 보면은 유독 조직적 범죄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려야 되는데 혼자서 말 한마디로 할 수 없으니까. 착오에 빠뜨리기는 쉽지 않죠. 그쵸. 그러면 이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물선 사기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물선. 네. 이걸 이제 지휘했던 사람은 이제 유승진이라고 유승진. 전과 10범, 사기죄 전과 10범이고요. 2018년 7월 17일에 113년 만에 세계 최초로 보물선 돈스코이오를 이제 발견했다. 기억나요. 그리고 거기에 150조 상당의 금괴와 금괴. 금화가 야,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온 얘기잖아요. 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배에는 현재 가치로 1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화가 실려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그걸 찾아냈다. 이제 인양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고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그 보물선은 돈스코이호라는 18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발틱 함대가 일본과 싸우려고
샌피터스부르크에서 출발해서 희망봉을 둘러서 아프리카 계속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와가지고 대한해협에서 조우를 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발틱 함대가 집니다. 대패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울릉도 사람들이 러시아 그 선원들을 좀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주전자에 노스의 주전자에 황금을 가득 담아서 선원들이 주는 걸 받았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기 과정이 됐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도 이걸 인양을 해봐야겠다는 뭐 움직임도 있었고 IMF 때 탐사해서 인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스코이함 인양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내에선 도진 실업이 시도했습니다. 1999년에는 동건설이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신일그룹이 발견을 했는데 인양비가 한 1,000억이 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처음에는 24조로 했다가 언제는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50조로 했다가 인양을 하면 150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는 투자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50배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살 수 없고 싱가포르에 또 신일그룹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가상화폐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투자는. 가상화폐는 실제 가치 있는 자산과 연동이 안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보물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 보상받을 수 있고 이거는 보통 가상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500억, 600억 정도 많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좀 뭔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신일그룹은 그 법적으로 6월 1일 날 생겼거든요. 이 코인 판매는 이미 그 몇 달 전부터 이미 코인 팔고 있었고 다단계로 계속 코인을 팔고 있었고요. 소문을 내면서.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업체는 현재 가상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구매액과 매출에 따라 직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또 의심한 거는 싱가포르 그 신일그룹은 가보니까 그 주소지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로만 존재했던 거고요. 싱가포르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이 회사는 사무실도 계좌도 없이 전화로 개설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습니다. 아직까지 계좌도 개설되지 않은 그냥 서류만의 회사입니다. 납입 자본금은 1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800원에 불과했습니다. 사기를 쳐도 국내에서 해외로 돈을 들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송이 안 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싱가포르에서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투자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국제거래소 대표 유모 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데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신일 골드코인은 제대로 된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단순 포인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돈을 팍 끌어 모았잖아요. 그 직후에 이제 보물선 인양을 항만청에 신청했는데 해수부에 거절당했어요. 왜냐면 보증금을 납부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신일그룹의 사업 목적이 그 보물섬 탐사에서 침몰선 탐사로 바뀝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150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버린 거죠. 예. 이미 사기를 치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발굴 과정을 신일그룹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막 했어요. 막 그 라이트로 탐사 과정을 수십 장의 사진으로 이제 게시해놨거든요. 아, 네? 정말 좀 색조를 다르게 해서 예, 그렇게 했고요. 저희 YTN 취재 결과 신일그룹은 당시 울릉도 해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왼쪽이 신일그룹의 홍보 영상, 오른쪽이 지난 2003년 해양과학기술원이 공개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게시한 사업 목적이 인형 뽑기 사업도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돈스코이 호는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예, 수심 300~400m는 사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여러 가지를 예, 딱 해서 그러니까 피해액이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피해액은 사실 80억대. 80억. 예, 80억대인데 그건 이제 신고를 해서 수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확정된 거고요. 싱가포르에 계좌 이체된 금액은 500억, 600억, 뭐 80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피해자들이 좀 특징적인 거는 피해자라고 손을 안 든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믿고 싶고 예.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금 아직도 처벌받은 적 없어요. 지금 안 받았다고요? 예, 지금 저기 베트남에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 지금 도피 예, 상태에 예, 도피 상태인 거죠. 인터폴에 아마 수배됐을 거예요. 자, 이게 사기 범죄 많다 보니까 사기 공화국이라고 지칭하는 말도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예. 이 보이스피싱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거 정말 바보나 걸리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나한테 누가 전화 걸려? 한번 와봐 정말 내가 진짜 박살을 낸다 이러지만 막상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내 차 안에 있다 아이는 아줌마 얼마에 줄 수 있나? 지금 현찰 얼마 있나? 의심이 커질수록 수법은 더 교묘해집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하루에만 피해 금액이 19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 피싱과 관련된 큰 사건이 김민수 검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민수 검사. 한때 좀 어느 한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민수 검사 보이스피싱 사건. 전북 순창군의 한 아파트.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진짜 검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분하고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계좌를 얘기해요. 번호가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의심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내 신분증 보내줄게 하고서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신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려 1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면서 사기를 쳐서 결국은 돈을 뜯어내게 되는데 배터리가 다 닳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가 닳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빨리 충전하라고 지금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면은 공무집행방해도 집어넣을 테니까.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부 체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받잖아요. 이 김 씨가 자기 배터리를 박아가면서 충전기를 얽혀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기가 거기에 연루가 안 됐다는 걸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결국에는 그 은행에 가서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서울로 올라와라. 거기서도 깨닫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돈은 택배함에 넣어라. 그래서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당한 거죠. 지금 주변에 제3자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자, 준비됐죠? 질문하겠어요? 자, 입장할게요. 자, 입장하시 걸어가세요. 자연스럽게. 11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던 사기단은 김 씨에게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자신들은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거기서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돼요. 420만 원. 420만 원. 야, 그건 액수 문제가 아니고 11시간 동안 전화의 목소리에 끌려가면서 받은 압박과 여러 가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책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책. 정말 놀라운 거는 의서를 보면은 그 자신은 결백하다. 제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이런 걸 안 남기면은 너무 좀 허무하고 답답하실까봐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당한지 몰라. 자기가 이제 계속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자기 당했다고 깨달아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수사 받고 있어서 죽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의 테두리 안에 계속 갇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게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김 씨의 그 핸드폰을 이제 다 맡겨서 조사를 해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게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를 찾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218점, 187점. 자, 검찰 홈페이지죠? 네. 당시 IP 주소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주소지가 타이완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폭력 조직이 주축이 돼서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벌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인 거예요. 이 조직이. 일단 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있고 이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여기저기 있고 한국 지휘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전화해서 뭐 얘기가 되면은 그럼 제가 누구 검사 넘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그리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돈 찾아온 사람 따로 있고. 뭐. 건장한 남성들은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전화번호에 차례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범죄 단체가 5년간 그렇게 무려 100억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그 중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검거된 사람이 98명. 그래서 그 가운데 실제 29명이 구속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당시의 범인들이 다 잡히긴 했지만 다 잡힌 건 아니고요. 경찰이 10,000명이 넘는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끝에 붙잡은 남성은 47살 서모 씨. 서 씨에게 당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 6, 70건 정도 7억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분들의 피해가 크다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지금 30%가 20, 30대. 20, 30대. 그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책감과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많고. 좀 대응 방법이 뭐 없을까요? 이게 좀.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사기를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자기 핸드폰 자체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112에 걸거나 1301이 검찰청이고 1302가 이제 금융감독원인데요. 거기에 전화를 걸면 그 범죄 집단으로 연결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와. 자기가 전화 거는 데마다 그건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까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고 막. 뭐 링크가 오면은 무조건 누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네버. 검찰은 전화를 이용한 수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10건 중 4건은 검찰로 신분을 속인 범죄였고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수사관한테 전화 받았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면서 아침에 저 계좌를 확인해야 된다고 전화하길래 제가 그래서 몇 호 검사실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라고. 그러니까 수사관 또 검사실에서 일하니까 몇 호 검사실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 흐르더니 내가 말하면 네가 알아. 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성은 잃어서 끝났네요. 하필 전 판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김민수 검사가 히트 치니까 그 다음부터 제게 이제 검사 아니고 수사관이라고 전화 온 것 같아요. 막상 당했을 때 사람이 정신 차리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이메일도 있잖아요. 이메일. 정말 스팸 메일을 누가 누르겠어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 존 포데스타라고 이제 그 힐러리 캠프의 가장 중요한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이메일 해킹을 당해요. 메일 주소를 보면은 진짜 우리 보낸 것처럼 돼 있거든요. no reply, 뭐 account 점 물점. 그래서 그걸 봐서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메일의 제목이 someone has your password.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패스워드를 변경해라. 아래 링크를 눌러놨는데 사실 그건 클릭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건 이메일로. 이걸 어떻게 다? 당연히 이 사람이 선거 참모의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함부로 안 누르죠. 그래서 그 힐러리 캠프에 있는 IT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포워드해요.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했더니 이거는 정상적인 메일인 것 같으니까 빨리 변경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메일이 다 해킹당한 거예요. 싹 다. 구글이 자동으로 이런 종류의 그 제목으로 오는 메일들은 스팸으로 넘겨요. 알파벳 O가 나오는데 이 O가 다른 글자와는 다른 O예요. 무슨 부호 같은 걸 넣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폰트를 바꿔보면 이게 0 같기도 하고 O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O인데 이게 그 잡아내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의 숫자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서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교한 수법을 써서 그 필터를 통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광범위한 해킹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러시아가 개입된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Russia, if you're listening, I hope you're able to find the 30,000 emails that are missing. 또 그날이 되게 드라마틱한데 이제 10월 7일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여러 성추문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언론에 터지자마자 1시간 뒤에 바로 이 포데스타의 이메일이 공개되기 시작해요. 힐러리 클린턴이 전에 러시아 기업에게 어떤 이권을 준 것 같은 정황이 보이는 이메일이 딱 공개가 돼서 어떤 식의 정책을 얘기해도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이메일 내용들을 뿌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이메일이 턱턱턱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심지어 없는 거를 내놔도 없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없다고 얘기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는 이걸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팀이 모였는데 결론은 대응 불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각으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 이메일 수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 열세를 보이던 트럼프 측은 기세를 몰아 맹공을 펼치며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That the Bureau explained this issue in question, whatever it is. Hillary has nobody to blame but herself for her mounting legal troubles. Her criminal action was willful. Himself directed the covert cyber attacks against our electoral system. Our goal continues to be to send a clear message to Russia not to do this to us. 하지만 공화당이 이미 상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해킹에 대한 실질적인 응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게 대선 패배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물론 정량화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정밀한. 최근에는 제 지인은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엄마 살려줘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목소리. 그런 소리가 들으면 이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원장 어떤 분도 즉시 6천만 원 정도 송금한 적도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Catch me if you can. 예, 캐치 미 이프 캔. 한국 제목으로 치면 나 잡아봐라 이런 약간 그런 제목이겠죠.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는 사람의 실제 얘기를 영화로 한 건데 프랭크가 이제 항공사 조종사로 행세를 하면서 각종 사기를 치고 다니고 결국에는 항공사 위조 수표로 140만 불을 은행에서 인출까지 하는 그런 범죄인데 사실 한국에도 이 한국판 캐치미 이프 유캔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에도요. 네, 우리 2018년 여름이에요. 여름에 한 남자가 세탁소에 가거든요. 세탁물을 들고 이 세탁소 주인이 미혼의 여성분이었어요. 아, 네. 이것도 조종사 유니폼인 거예요. 네, 조종사 유니폼. 또 세탁소에서 보면 또 이런 쪽 일을 하세요? 저는 뭐 공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인데 지금 뭐 대형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자주 또 세탁물을 맡기고 조금씩 가까워진 거예요. 단골 손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당연히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비행기 조종사라는 거 의심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이제 남자가 또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갔다 와서 이번에 파리 갔다 왔는데 이거 향수야. TV 너무 낡았는데 내가 새로 바꿔줄게.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선물로 환심을 사고 계속 연애를 이어나가요. 밀당도 막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도 주로 공항 근처에서. 그런 어떤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워낙 바쁘니까 우리 회사 쪽으로 와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이 됐겠죠. 심지어 인천공항 같은 데 들어가서 이 항공사 승무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까지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요. 야, 그럼 거의 완벽. 그런 거지.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분실한 분실 출입증을 신뢰를 완전히 쌓은 이후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부기장 아니고 기장이 되려면 이게 그냥 실력으로 안 된다. 사내 로비를 해야 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년에 뭐만 들어오면은 그걸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안 되네.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을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아니 돈 얘기하면 벌써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 맥락이 형성됐죠.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있었겠죠. 맞아요. 계속. 합격입니다. 물어볼 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가끔 나가서 전화 받겠죠. 여보세요? 딱 지금 대본 쓰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다. 나 이 회사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남자가 7천만 원을 받고 역시나 바로 잠적을 해버리죠. 연락도 안 돼요, 이때부터는. 이분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그치. 그 동시간에. 그렇죠. 동시간에. 그러니까 같은 세팅을 여러 사람에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굉장히 믿는 이모부가 계셨나 봐요. 그 이모부한테 이 남자가 똑같은 수법으로 이게 결혼을 하는데 기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는데 이모부가 미안한데 저기 재직증명서를 한 통만 떼어와라.
이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근데 굉장히 신망이 쌓이면 그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 어려운 거 아는 거야. 저거 못 믿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얘기를 듣고 가서 바로 잠적을 해버려요. 왜냐면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예. 바로 잠적을 하는데 사실은 벌써 이 남자는 이 여성한테 6천만 원을 뜯은 다음이에요. 또 추가로 하려고 이 했었구나. 사건을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2년 동안 추적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2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변장술에 굉장히 능했다고 돼 있거든요. 직업은 여러 가지. 직업은 주로 여러 가지. 제복을 이용하네요. 그렇죠. 그게 신뢰감을 주니까. 예. 총 몇 명이 얼마를 사기 행각을 벌인 건가요? 8명의 4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돈이었고 소중한 돈이었을 거예요. 혼인까지 생각했으면 믿었고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 돈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부산에서 검거가 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20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김씨 부부라는 분이 있는데 남편은 고위 경찰 간부, 그리고 아내는 이제 부동산 사업가, 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라는 분을 만나요. 서로 이분들 참 좋은 분이다. 이분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두 김씨 부부한테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소개시켜줘요. 아들은 의사.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또 교제를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이제 약속하는 단계가 와요. 결혼을 약속하게 되니까 이제 양가 부모가 만나잖아요. 부모가 만나는데 이때부터 김씨 부모가 줄기차게 거액의 혼수를 요구하기 시작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결혼이 거의 깨질 때까지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집을 나온 거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무려 7년 동안. 7년? 예. 7년 동안 이 김씨 일가족한테 뜯긴 돈이 13억. 알고 봤더니 이 시아버지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니고 아니야. 전직 경찰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그냥 무직이었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의사가 아니고 조직폭력배 단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셋이 완전히 속인 거죠. 부자 관계, 부녀자 관계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으로 설정을 한 거죠. 가족 사기단이네요. 예, 그렇죠. 학대가 엄청나게 심했나 봐요. 학대와 갈취가. 이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이제 친정집에 이제 갔죠. 그런데 이 친정 식구들이 너 그 사기꾼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니? 사기꾼 아니라고 그 사람들. 어떻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김씨가는? 시어머니는 항상 이제 시댁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킨 거죠.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아들은 내가 사실은 원래 고아였는데 양부모님 밑에서 만나서 해서 외로웠는데 너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내 인생 구원받은 것 같다.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감화시켰구나. 그렇죠. 어떤 약간의 그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게 아니었을까. 이 여성분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일가족한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5명이었대요. 또? 네, 5명. 총 5명. 이 2017년 7월까지 총 19억 9,7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결국에는 이 어머니 김 씨는 징역 14년. 네, 그리고 아들하고 이 아버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뭐 2년, 3년 뭐 이렇게 받을 거라고 했는데 중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맥락을 함정으로 만드는데 그 맥락이라는 게 가장 긴밀하고 깊숙한 인간관계인 그 가족 관계라는 걸 그 엄청 그만큼 깊겠죠. 죄질이 너무 기간이 또 7년인데다가 조직적이고 이게 사실 혼인빈자 사기라는 죄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혼인빈자 간음이 있었죠.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기죄로 일반 사기야.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혼인빈자 간음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건 아닌 거죠. 가해자가. 근데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죄가 됩니다. 그 양형 때문에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피해액이 한 1,000만 원 좀 남짓한데도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 변호사 실종 사건이라고요. 작년 7월 34살의 변호사 이모 씨가 퇴근길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돼서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법률상 처가 있습니다. 근데 혼인신고는 한 해 전에 미리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종이 됐는데
그 최 씨한테 물어보니까 최 씨는 자기는 전혀 연락 받은 적 없고 그날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종되기 한 보름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갑자기 생명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남편이 되고 수익자는 그 처인 최 씨가 한 15억 상당, 꽤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은 좀 특이한 게 그냥 보통은 사망하면 받는 건데 이거는 실종해서 2년 동안 밝혀지지 않으면 받는 그런 특약까지 그런 보험에 가입된 거죠. 이 변호사의 행방을 찾아 나선 경찰은 약혼 여인 최모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 씨가 실종되기 석 달 전부터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이 씨가 실종된 직후엔 이 씨의 신용카드로 800여만 원어치의 쇼핑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특이한 팩스를 하나 받았다면서 갑자기 경찰에 갖다 내요. 근데 수사기관에 보니까 이게 그 글자들을 남편 수첩에서 한 글자씩 떼가지고 필체를 만든 남편 필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살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 변호사의 실종에 분명히 관여된,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살인죄로는 기소를 못하죠. 왜냐하면 살인죄로 기소하려면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근데 사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기죄로 기소를 합니다. 검찰이. 한 1,000여만 원 되는 거거든요. 사기 액수는? 네, 사기죄 그 법정형이라는 건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지금 10년을 선고한 거죠. 이거는 남편 실종에 분명히 관련돼 있다. 2심에서는 2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형사범죄는 굉장히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본범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실종에 대한 그 책임이라는 게 훨씬 더 무겁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누가 봐도 분명히 실종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벌하는 게 정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심 판결이 맞는 것 같으세요? 2심 판결이 맞는 것 같으세요? 기소 자체가 사기죄이기 때문에 분명 뭔가 심증은 가지만 심증만으로 10년을 그렇죠. 추가 증거가 더 나와야지 그 죄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분하지만 그죠. 분하지만 법이라는 게 명확한 기준을 넘어가도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판결이 저는 뭐 아쉽지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런, 옛날에는 이렇게 대면 이렇게들 많이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맨스 스캠. 네. 뭐죠? 로맨스 스캠. 그 로맨스 스캠이 이제 로맨스 캠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로맨스가 이제 뭐 사랑, 연애, 스캠이 이제 신용 사기.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합성어인데 호감을 산 다음에 결국에 이제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요즘에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호감을 산 다음에 결국에 이제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요즘에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죠. 본 적도 없는 외국인들이 SNS로 친구 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SNS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파병 미군 등으로 속여 한국에서 만나자며 돈을 보내겠다고 한 뒤 관세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SNS를 통해 접근하는 낯선 외국인. 돈을 요구하면 사기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로맨스 스캠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막 와요. 페이스북이나 그런 메신저로 뭐 안녕, 나는 너를 더 알고 싶어 이러면서 이게 거들떠도 안 보지만 지금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도 이제 가끔 이메일 오는데 영어로 와요. 그렇죠. 영어로 오는데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이 생각 못한 게 있지. 영어를 못하는 놈이 메일을 받았던 거야. 나중에 좀 이제 은퇴하시고
그런 분이 영어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영어를 옛날에 배웠던 거 좀 써보고도 싶고 또 그런 심리도 네, 그래서 계속 그 교감을 하는 거죠. 영어를 쓰면 또 오랜만에 쓰면은 또 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우리 한번 만나자 아니면 심지어 결혼하자. 그럼 내가 글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그 비행기 값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피해를 당해도 그렇게 했다는 게 창피하고 자식들한테 창피하고 배우자도 있을 때도 많고. 최근에도 페이스북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김 카스트로 혹시 아세요? 김 카스트로 너무 사기 같은 이름인데요. 아 근데 이름이 카스트로 김. 그 아이디 이름이 다 그래요. 하도 유명해서 아이디들이 다 카스트로 그래요. 김이고 그 여군 복장을 하고 유명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뻔한 스토리예요. 맨날 뭐 사귀고 싶다는 둥 그러니까 사용자들 가운데서는 드디어 저도 오늘 카스트로 김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 김 카스트로한테 속아서 수십억 원을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 속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또 사기법이네요. 로맨스 스캠. 전 로맨스 스캠이란 말은 또 처음 들었네요. 그러면 이거 어떤 예방이 필요할까요? 아까 처음에 우리 잠깐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을까라는 얘기를. 이게 좀 믿는 사이란 말은 이제 좀 위험한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믿고 믿는 게 미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왜냐면 이게 사기 범죄가 일어나면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고 하잖아요. 아까 피싱 얘기했지만 뭐 해킹 다 뭐 같은 범죄죠. 특히 사기 사건에 있어서 저는 그 댓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피해자들 욕 덩달아 하는 거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댓글 달린 걸 보면 그런 거. 너도 돈 욕심, 너도 뭐 경제적인 기대고 싶었지 하는데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사귀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었으면 좋겠고. 좋으시죠.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얘기하는데. 어쨌든 성공한 자입니다. 혹시나 김상욱 교수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저축 장려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저축 장려 운동. 저축 장려 운동. 1인 통장 만들기. 통장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저축을 장려했어요. 전략 저축이야말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개인과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지름길입니다. 어린이들도 학교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맞아요. 어린이 통장. 그렇죠. 어린이 통장을 만들었어요. 표지가 벽돌 모양이었어요. 저 기억나요. 벽돌. 거기까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저축 장려 운동이 막 벌어졌던 시대의 7, 80년대는 은행 금리가 18%. 막 20%. 그리고 22%.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1년에 20만 원이 이자가 나와요. 예금 이자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네. 세월이 지나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차츰차츰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가계 투자액이 76조 원.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76조 원을 작년에 20, 30대 후배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진짜 다 주식. 근데 휴대폰 보는 그 시간이 막 얘기하다가 아니 그 사이에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려갔을까? 뺐다 넣었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또 커지면서 주가 조작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주가 조작 그러면은 근데 세 가지가 있대요. 허위 사실 유포.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발표하면 주가가 끌어올려지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부 정보 이용이에요. 내부자가 호재 발표를 얼마 앞두고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은 이제 한국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사람들하고 방송을. 그 2006년도에 루보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있어요. 루보. 우리나라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최악으로 이끌어지는 루보 사태의 주범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차명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보라는 회사가 200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예요. 네. 사실 실적도 그리 좋지 못한 조그만 기업이에요. (2006년 10월 1일) 기준 1,185원이에요. 6개월 후에 주가가 51,400원을 들어가고
와, 5만 50배네요. 1,400. 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43배가 뛴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올랐느냐? 요때 이제 그 이 제이유그룹이라고 혹시 그건 들어봤죠. 제이유? 다단계 주수도. 주수도. 검찰이 사상 최대 사기 사건으로 규정한 제이유 사태. 내가 생활용품을 사면 그 가격의 250%를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가 이 제이유 그룹이었습니다. 사기였죠.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 원대의 사기와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의 부회장 김모 씨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해보자. 처음에는 이제 상호저축은행 사채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를 지정을 해요. 전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 쉽게 말하면 주식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회사. 거래량이 얼마 없어서 그렇죠. 조금만 사도 쫙쫙 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삼은 회사가 바로 루보라는 회사예요. 그 루보라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지능적으로 했냐면 2%, 5% 조금씩 끌어올려요. 왜냐면 이런 거는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시하잖아요. 300 얼마짜리를 2,000원대까지 만들어버리거든요. 아니 단기간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 이제 그럴 때 이 김모 회장이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월스트리트가 인정한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거물 김모 부회장님을 모십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우리한테 저쪽으로 맡겨라. 그러면서 이제 그 공인인증서와 보안 카드를 제출해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개인이 매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보관하면서 관리하겠다. 그것도 아주 단기간 동안에 6,000원까지 계속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주가가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계속 벌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해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하고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54,000원까지 6개월 만에 올리게 되거든요. 이게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검찰 발표가 떨어집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1부는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제이유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11일 동안 하한가를 쳐요. 전례 보기 힘든 그래프예요.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 작전 세력은 이전에 다 팔아버렸죠. 네.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아요. 벌금 70억. 그리고 추징금 30억.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주식이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 사례가 너무 소문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 돈 번 사람들 얘기만 떠돌고 그 수많은 주식 종목 가운데서 그런 대박난 종목만 보이는 거죠. 당장 내일 뭐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끼리 은어가 있대요. 주포는 뭐냐면 기획자. 그리고 화가. 화가는 전체적인 주가 조작을 설계하는 사람. 그림을 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프. 여기서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서 또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니까 우리는 매도한다. 그 타겟이 된 회사. 그걸 쉘이라고 그러고. 그걸 쉘이라고 그러고 펄이라는 게 있대요. 펄. 허위 정보. 허위 정보를 펄이라고 해요? 네, 그런 걸 펄이라고 그랬대요. 야, 이거 김용만 씨 이런 분들 나오셔서 얘기를 하셔. 되게 유명한 그분 별명이 고등어라잖아요. 무조건 내토막. 진짜 안 좋을 때는 갈치. 8토막. 그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게 법의학이 망자만을 위한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산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는 학문이에요. 그렇네요. 반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죄도 그건도 참 저도 참 답답하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제 과연 아찔한 사건인데요. 2006년도쯤에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수석에 타고 아들이 운전하고 운전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탑승하고 차량이 갑니다. SUV 차가. 근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미 정차돼 있던 소나타를 충격을 해요. 주도를. 그러고 나서 조수석에 탔던 이 망인만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밤에 교통사고로 한 50대 공무원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무원 54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진술했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사람만 돌아가셨잖아요. 당연히 응급실 인턴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망진단서 띄어졌죠. 그런데 사고 처리반은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고 처리용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부해야 돼 사진. 그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사망진단서는 발부됐고 사고 처리라는 것은 인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장례 연락을 안 했어요. 부고를. 직장에도 연락하지 않고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파장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을 해도 시신도 없고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밝혀져요. 정차돼 있던 차 있었죠. 피해 차량. 그 운전자가 망인의 부인과 내연관이에요. 그 사람은 자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돼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보상금 2001년도부터 한 14개 정도 들어놨거든요. 14개. 7억여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내가 좀 나누겠다라고 내가 그때 나왔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모른다.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 사기로만 1심에서는 정리가 돼요. 아들은 보험금 수령하자마자 외국으로 갔어요. 기소 중지가 되고 그 부인은 보험 사기로 5년형 또 공범인 내연하면 1년 징역 살고 경찰은 이제 단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증거에 대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SUV 차량 충돌 과정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때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속 약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탁승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008년도에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가 됐죠. 근데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 참 어렵다. 사건 계획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진상 보면 전방 유리창이 2군데가 깨져 있어요. 거기에 2군데가 충돌돼 있으면 누군가가 2번 부딪혀야 되거나 또는 조수석이니까 뒷좌석에 탔던 부인이 부딪히거나. 부인과 운전자인 아들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시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반이. 근데 딱 뒷면을 보는데 시반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시반이라는 게 그 피가 고여가지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아다닐 힘을 잃어요. 그럼 이건 맥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그냥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응급실 가서 계속 실려가면서 등 뒤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시반이 사망한 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타기 전에 이미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형성됐어야 돼요. 사망 시간을 그 훨씬 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외국에 나와 있던 아들은 민터폴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죠. 일단 둘 다 이제 무기징역.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망자의 부인과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피해 차량 주인이 숨진 김 씨 부인의 내연남인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 사진을 안 찍었으면 영영 몰랐던 거네요. 오히려 장례를 정상적으로 좀 치렀으면 묻힐 뻔했던 거네요. 이분들의 좀 성급한 마음이 꼬리를 잡히게 된.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뭐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러지만 근데 출생과 국적 취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것은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띄워주고
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국가한테 사망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가 사망 등록을 받으면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 장례 허가증을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화장 매장 허가증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 등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돼요. 인후 보증이라 두 사람의 보증만 있으면 사망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인후 보증이라는 게 그 버두자 쓰는 그냥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인이 와가지고 해주면 된다.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이팔 사건 워낙 유명하죠. 단군 일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기투자업체 회장 조희팔 씨.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원 넘는 범죄 규모. 금융 다단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조이팔 사건은 앞에 말씀드렸던 메이도프 사건보다 더 악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메이도프는 그나마 대상들이 좀 금융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이팔은 말 그대로 서민의 등을 친 그것도 수많은 피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냈던 사건인데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조이팔이 1957년생인데 어렸을 때는 좀 막노동이라고 하죠. 몸 쓰는 노동을 좀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런 사기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사기에 눈을 떠서 2004년에 어떤 새로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져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그럴듯한 방법이면 돼요. 뭐냐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거는 요즘에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의료기기를 사서 이걸 리스를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매달 그 리스료가 들어올 테니까 우리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내가 의료기기를 사게. 그래서 처음에는 네가 그걸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줬죠. 근데 앞에서 폰지 사기 때처럼 조금 준 거에 대한 수익률을 약속된 대로 줍니다. 이 조이팔이 약속했던 수익률이 8개월에 32%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몇 달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 돈을 줍니다.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퍼져요. 입소문이 퍼져갖고 너도 나도 여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조이팔이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을 세우고 대리점 같은 걸 만들어요. 전국에다 대리점을 쫙 뿌려요. 그 의료기기를 파는. 가면은 의료기기가 전시도 돼 있어요. 전국의 센터만 49곳을 만들어서 사기를 조직적으로 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수익을 받아갔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립니다. 이 조이팔 사건도 밝혀진 이유는 뻔합니다. 원래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메이도프처럼 수십 년을 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명망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돈을 빨리 빨아들여 쓴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센터에 전화를 안 받고 뭐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회장이라는 조이팔 어디 갔어 했더니 행방도 못 찾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검찰에 뭐 전화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2008년에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게 되는데요. 이 조이팔 일당은 전산망을 다 부셔버리고 컴퓨터를 다 부셔버리고 돈을 들고 이미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 조이팔 사건의 총 피해액이 지금 9조를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7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피해자가 그냥 발생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사기 사건인 거죠. 뭐 숫자로나 규모로나 뭐 믿기지 않는 숫자니까요.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최대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났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지난달부터 돈을 주지 않다가 이달 초 갑자기 업체 대표 등 운영자들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들로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대부분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8천까지 더 하려면 많이 깔아놔가지고 진짜 집에 들어가기도 뭐해. 여기 우리 집 바닥에서 죽는다고. 그 같은 방식의 폰지 사기인가요? 조이팔도? 똑같죠.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만 이익을 얻고 뒷사람의 돈은 보장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사기 범죄죠. 사기 범죄. 근데 더 안 좋은 게 2008년 12월에 이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잡힐 거 하고 돈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 다 얼굴을 아니까. 근데 밀항에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인터폴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죠. 워낙 피해가 크니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저 3년 뒤에 어떤 일이 이 동영상이 하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조 씨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발표가 나죠. 다단계 사기왕 조이팔 씨의 시신이 투명한 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 얘기 많았어요. 예, 동영상이 오잖아요. 봐라 죽었다. 가장 먼저 든 의심은 화장 들어가는 사람을 왜 찍었고 굳이 얼굴 보이게 유리관으로 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찍어갖고 가서 했다는 거. 또 뭐 사망 진단서에 뭐 중국 공안 뭐 도장이 안 맞았다, 사망 일자, 화장 일자가 안 맞았다 등등등등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판정이 났던 사건이었죠. 뭐 이 조이팔 사건 때문에 실제로 뭐 가정이 파탄난 건 부지기수고 자살하시는 분도 뭐 많이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 검찰이 2014년에 조이팔 사건을 이제 재수사합니다. 전부 재수사를 해서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서 2016년 6월 28일 날 조 씨가 사망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가 지금 종결됐죠. 희대 사기꾼 조희팔이 진짜 중국에서 사망한 걸로 검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 가족들이 촬영한 이 영상에 대해 검찰은 위조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점과 함께 검찰이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근거입니다. 결국 조이팔의 죽음은 이제 뭐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히 남은 거는 피해자들이 남아있죠. 농인사회 조희팔 사건 이렇게 불리는 사건이더라고요. 일단 뭐 조이팔은 다들 아시죠? 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렀던 범죄자고 피해액이 뭐 몇 조쯤 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건도 뭐 그런 비슷한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고요. 이 사건의 특이한 거는 농인사회에서 벌어졌다는 거. 근데 이제 청각장애인이랑 농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입을 수 있잖아요. 베토벤처럼. 그렇죠. 네, 원래 청인이었다가 어떤 식으로든 청력을 상실을 해서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는 못하지만 자기는 말을 할 수 있죠. 이분들은 청각장애인이고요.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경우 어릴 때 말을 구어를 익히기가 매우 어렵고 들리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구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를 자기의 제일 언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농인이라고 합니다. 농인에 이제 대비되는 말은 청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농인사회라고 할 때 여기서 농인은 굉장히 끈끈해요. 네, 농인들이 농학교를 다니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선배, 후배, 동창 이렇게 막 이어지게도 되고요. 또 이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정체성이 같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끈끈하기도 하지만 좀 폐쇄적이기도 하죠. 폐쇄적이죠. 네. 그런 집단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이 일어난 거기도 한데요. 뭐 농인사회 조이팔이라는 거는 별명이고 실제로는 행복팀 사기 사건. 네, 농아인들이 같은 신체 장애를 겪고 있는 농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00여 명, 피해액은 280억 원대입니다. 총책 A씨를 포함해 조직원 대부분이 농아인입니다. 주범이 김모 씨라고 하는 자인데요. 이 사람도 농인이에요. 김 씨라고 부를게요. 김 씨는 같은 농인을 상대로 전부터 그 사기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업자가 2사람이 더 있었고 그때 조직원은 한 7, 8명 뭐 이 정도. 그때는 투자 사기 조직 이름이 행복의 빛. 행복의 빛. 네, 행복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동업자 중에 한 명이 다른 건으로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니까 이 김 씨가 이 행복의 빛을 조직을 재편을 해요. 행복팀으로 재편을 하고 그때부터 이 행복팀이 전국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투자자를 이제 모으는데 전부 농인을 상대로 모으고 이 농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농학교 선후배 학연이 있다 보니까 자기 선후배 동창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행복팀이라는 거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원금의 몇 배를 주겠다. 3개월 안에 2배, 뭐 3배 뭐 이렇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집요하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되게 큰 조직인 것처럼 자기들을 포장을 해요. 지금 부동산 개발업자가 높으신 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농인은 아니다. 청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길거리에서 쓰러졌었어. 쓰러졌는데 어떤 농인이 이 사람을 도와줬대.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 네. 이 사람은 농인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야. 이분 이름은 지금 말할 수 없어. 높으신 분. 높으신 분이라고 하자. 이 사람이 아파트랑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석 달 안에 얼마로 불려주겠다. 그리고 거기 공장을 지으면 너를 일하게 해주겠다. 또 너한테 일자리를 줄게. 나중에 연금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하는데 일자리 준다는 얘기에 농인들이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고 해요. 보통 이제 농인들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특히 되게 이 높으신 분이라는 사람은 사실 실체는 없죠. 그냥 그 아까 김 씨예요. 김 씨, 총책인 김 씨. 김 씨는 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세차장에서 일한 적이 있고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투자금을 받는 농인들한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라. 대출을 받는 걸 좀 어려워하면 대출 알선까지 막 해줬어요. 좀 구어가 되는 사람들로 의사소통팀을 꾸려가지고 제2금융권에 이 농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작게 투자한 분은 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이 투자한 분은 뭐 7억 원 이렇게까지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경찰이 검거를 해서 보니까 피해자가 한 500여 명, 그리고 이제 피해액은 한 280억 원. 네. 그게 다 그 피 같은 그 농인들이 한 분 한 분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몇억 원 이렇게 모은 돈이었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조직원들이 지역 팀장한테 돈을 보내고 팀장이 지역 총책들에게 보내고 이 지역 총책은 4개의 총책이 있었어요. 대전, 경기, 경남, 서울 뭐 이런 식이고 색깔을 뭐 부여를 했습니다. 뭐 파란 팀, 하얀 팀, 뭐 노란 팀. 이 팀장이 그 받은 돈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김 씨한테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구조였어요. 그 은행 거래 내역을 숨기려고요. 그리고 한 달에 뭐 2-3번씩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런 단합대회가 정말 이렇게 종교단체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하는 형태의 일을 다 했네요, 보니까. 네. 경쟁심도 좀 유도를 했죠. 뭐 등급을 A, B, C, D 등급으로 그 조직원들을 나누고 2천만 원 이상 내야 제일 밑에 D 등급을 벗어나는 건데 D 등급은 공장을 지어줘도 일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돈을 더 내게 유도를 했죠. 그리고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누가 보이면은 4-5명이 거기를 찾아가서 휴대폰을 빼앗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심지어 뭐 농인 부부 중에 뭐 한쪽이 탈퇴를 하겠다 이러면 이혼각서를 쓰게 하고 심리적인 그 인지를 만든 거죠. 검은 배경에 가면을 쓴 남자가 수화를 하는 영상입니다. 투자를 거부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려는 농아인을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충성 맹세를 하게 하고 배신하면 끝까지 찾아내 죽인다는 조직 강령과 합숙 훈련도 했습니다. 세뇌 수준의 합숙 교육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농아인들을 노렸습니다. 농인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2016년인데요. 그 농인 한 분이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신고를 해요. 지금 농인한테서 투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도 그는 좀 민사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되돌려 보내고 해서 이분 서울 분인데 창원 중부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거기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도 힘들겠지만 변호사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수어 통역인이 있긴 해요. 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구하기도 이 힘들고. 사건 내용이기 때문에 다 듣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정말로 통역하는 것처럼 조사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분이 말하시는 100%가 전달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농인분들이 신고를 꺼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경찰서 장벽도 문제였던 거고요. 그러네요. 첫 그 신고인은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이 A4지로 필담으로 신고를 필담으로. 하셨대요. 근데 그 필담으로 신고를 하는데 4시간이 걸렸대요. 그리고 경찰이 듣고 보니까 뭔가 수상하죠. 수상해서 탐문 수사를 하게 됩니다. 탐문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피해자가 전국에 있는 것 같다. 전국적인 조직인 것 같다. 그리고 감독급들은 이제 금융계좌 같은 거 추적을 하고 명단을 확보해서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찰이 집안 곳곳에서 현금이 든 상자를 찾아냅니다. 투자 사기로 가로챈 돈으로 피의자 2명의 집에서 현금 7억 원이 나왔습니다. 총책급 피의자들은 고급 수입차를 몰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튼 검거는 다 했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구형을 했는데 처음에 김 씨한테 그 7년 6개월을 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농인들이 이 피해자 농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7년 6개월이 뭐냐. 얘는 농인 사회를 망가뜨린 아주 악질적인 사기 범죄자인데. 액수가 몇백억 대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구형이 낮네요. 네. 여기서 이상한 논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형법 11조가 지금 들으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특히 당시 법조문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농화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지금은 이게 표현은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표현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입니다. 표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죠. 이런 것들을 감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농화자들의 책임 능력이 일반 사람과 같지 않다고 보는 그 기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농인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이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마라.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을 해가지고 더 높은 상습 사기랑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을 해요. 범죄단체 조직. 네, 범죄단체 조직. 근데 피라미드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된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1심에서 김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는데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23년.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요. 이게 농인 사회에서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엄청난 타격이 됐죠. 일단은 뭐 제일 쉽게는 경제적 타격만 얘기를 하면은 막 자기 집을 담보로 막 몇 억씩 이렇게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특히 이제 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한 달 이자가 막 몇백만 원씩 나오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생겨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사들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행복팀이 농인들을 꿰일 때 썼던 말이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청인처럼 살게 해주겠다. 청인처럼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 이 말에 그렇게 많이들 마음을 열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수사를 하신 이제 창원 중부경찰서의 수사과장님이 되게 멋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전국의 농인 상대로 이런 범죄에 당하지 않는 법, 그 예방책을 강연을 하세요. 작게는 그런 교육이나 농인 눈높이에 맞는 자료도 벽을 허무는 행위겠고요. 농인 취업 또는 농인에 대한 교육,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1년 서울 강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뭐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119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네, 누구세요? 이분이 왔잖아요.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구급대가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보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사건은 끝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 의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하기 한 2달 전에 정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 무려 33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점차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생활에 비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진 않았어요. 갑자기 다음날 화장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언니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잠복도 하고 또 미행도 하고 이제 추적 수사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한 게 뭘 포착하냐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통화한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 상대자를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에 사는 A라는 그냥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A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신된 전화는 굉장히 많은데 발신 전화는 유일하게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성 녹음을 이제 받아요. 받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휴대폰의 주인공은 남성인데 여성이 통화를 한 목소리입니다. 이 전화. 그래서 이 A씨를 찾아갑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A씨는 사실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어려우니 내 명의로 해서 그냥 빌려줬다 라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이 과연 누굴까 라고 수사를 전개하다가 혹시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녹음된 음성과 대조를 해봤더니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같았던 겁니다. 아, 살아있었던 거네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을 수억 원을 들어놓고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을 하는 체격과 나이와 이런 것이 비슷한 여성을 우리 집에서 일을 허드렛 일을 좀 해달라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넣고 이 언니가 가족으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을 해버린 거죠. 경찰이 이 아파트에서 붙잡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무속인 44살 안모 씨. 안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보험 사기를 모의했습니다. 역시 영화 같은 있네요. 결국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로 7년을 선고받습니다. 여성을 유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황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살인이 인정이 안 됐죠 아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요. 이 시신이 없고 살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놓쳤던 사건이죠.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법정에서 지문만큼 또는 DNA만큼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진범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거가 중요한 만큼 이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알려지지 않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하 경제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지하 경제. 지하 경제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경제 흐름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경제 활동, 도박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죠. 도박. 도박. 도박, 마약, 도박, 돈 세탁.
사실 뭐 우리가 어디 뭐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뭐 신용카드 말고 현금으로 결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규모가 크지 않고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하 경제의 일부이긴 그러니까 하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돈. 네네. 이죠. 그냥 지하 경제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하라는 거는 이제 이 용어를 만들 때는 분명히 비유의 의미였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건은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돈이 땅 밑에 묻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 어쨌든 이 범죄 수익 얘기인데요. 어떤 형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형제가 이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한 거예요. 네. 그 형이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요. 동생은 조직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 서버는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사무소는 중국에 두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호객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입금을 받으면 사이버 머니로 환전을 해주고 도박을 하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전율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간 그 온라인 카지노 고객들은 1분에도 여러 판을 칠 수 있었대요. 1시간 동안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막 수백 판도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라인 사이트는 다단계 판매 조직의 수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른 고객을 데려온다. 그럼 그 다른 고객이 베팅할 때 원래 수수료를 카지노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데려온 고객이 베팅을 하면 그 사람의 수수료는 일부는 나한테도 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사이트를 소비자로 등록을 하는 소개를 거네요. 해주죠. 네. 근데 이게 카지노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정책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데려올 정도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그 수수료 받아도 그 수수료로 또 도박을 해요. 결국은 그냥 다 자기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열어가지고 2009년 중순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 카지노를 운영을 했는데 벌어들인 수입이 170억. 네, 한 달에 10억 조금 못 되게 벌어들인 거고 그건 수익이고 매출, 그러니까 통장에 찍힌 것만 매출을 보니까 1,500억이 넘었어요. 와, 1,500억. 1년 반 만에. 네. 경찰도 알았죠. 이 사이트 개설하고 다음해 초쯤에 이 수사를 들어가요. 수사를 들어가서 2달 동안 계좌를 406개를 추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환수한 돈은 수익금 170억 중에 3억 8,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도박 자금도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적발될 우려가 있고 금융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해도 역시 적발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돈이 이제 모이면 족족 다 현금화를 했어요. 현금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형제는 근거지가 인천이었는데 누나가 전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랑 매형 부부한테 돈 좀 맡아달라. 가죠. 네. 나중에 보니까 이 누나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110억 원이 좀 넘었거든요. 110억? 네, 근데 110억 원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일렬로 쌓으면 24m래요. 네. 약간 과장 보태면 건물 10층인 거죠. 한 층에 뭐 한 2.4m라 치면은 이 누나도 저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누나가 이 돈을 놔둘 데가 없어 하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이 동생이 요령을 알려줘요. 누나 근처에 땅을 하나 사. 땅 사서 밤에 가서 거기 묻어. 울타리 치고. 네. 그래가지고 이 누나는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차로 한 20분 거리에 거의 1억 원을 들여서 300평 규모의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뭐 마늘 같은 거 좀 심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다 속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돈을 묻어요. 네, 돈을 비닐봉지에 돈을 5만 원권을 빡빡 채워가지고 김치통이나 페인트통 거기 넣고 그걸 묻습니다. 근데 밤에 땅 파면 뭔가 의심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시골이라 가지고 밤에 몰랐나 봐요. 일찍 주무시죠? 시골에서. 한 번 들킬 뻔한 적은 있어요. 원래 그 땅에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었거든요. 전 주인이 심어놓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자기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옮기려고 굴착기 기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굴착기 기사가 땅을 파요. 땅을 파다가 김치통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안에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소나무랑 매화나무만 옆으로 옮기고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이 돈이 나오게 됩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되는 게 이 동생 형제가 결국 경찰에 이 사이트가 걸리고 동생은 붙잡혀서 이제 1년 6개월 형을 받고요. 형은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도망 중입니다. 근데 이 매형이 돈을 보다 보니까 약간 욕심이 난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사건이 없나 했어요. 결국은 그럴 리가 없죠. 네. 네. 한 3억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그 동생이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출소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불안해지죠. 아, 우리 처남들이 보니까 되게 무서운 처남들이던데 조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밤에 파괴됩니다. 파괴되는데 3억만 모자란 게 아니라 7억이 모자란 거예요. 4억이 누가 더 썼네요? 네. 매형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때 나무 옮긴다고 굴착기 기사가 이거 팠었지. 매형은 그 굴착기 기사가 아무래도 의심스럽죠. 그리고 자기가 빼돌린 3억 원까지 이 기사에게 뒤집어 씌워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굴착기 기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요. 사실 이 마늘밭에 17억 원이 든 통 5개를 넣어놨다. 근데 2통이 없어졌다.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 굴착기 기사님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건 경찰을 부르자. 경찰을 부르자. 그래서 정말로 경찰을 부릅니다. 네, 큰 실수를 한 거죠.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입니다. 어제 저녁 이곳 마늘밭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김치통에 담긴 뭉칫돈 3억 원과 10억 원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묻어둔 돈 가운데 최근 7억 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이 씨가 밭에서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안모 씨를 의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추궁을 참다 못한 안 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이 매형이 정말 아차했을 거예요. 그렇게 누나 부부가 숨겼던 돈 찾았는데 110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온 세상에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야, 결국 이 누나 부부는 어떻게 됐나요? 이게 돈 전부 몰수하고 마늘밭도 몰수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그렇죠. 예. 범죄 수익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는 게 원칙이고 그 누나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매형은 징역 1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이게 마늘밭에서 그 110억 원이 나온 게 2011년이거든요. 네. 근데 5만 원권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밖에 안 됐나요? 네네. 근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이나 경제금융당국자들이 매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발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국은행은 회수가 안 돼요. 이 돈가 어디 갔지?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마늘밭 사건이 터지면서 범죄 조직이 5만 원권을 자금 관리용으로 쓰고 있다. 이게 증거가 나온 거죠. 5만 원권 지폐가 검은 돈으로 전락하면서 시중에 5만 원권이 회수되는 건 10장 중 3장에 불과합니다. 5만 원권이 비자금 용도로 쓰인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실제로 범죄 현장의 증거물은 대부분 5만 원권입니다. 지금도 5만 원권은 별로 회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이라는 게 참 장점 단점이 다 같은 건데 익명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쓰는 사람한테는 익명성이 있으니까 사생활이 보장되는 거고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익명성이 되게 단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지하 경제를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세금을 만약에 현금을 통해서 덜 낸다.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네. 건강한 사회 한 축이 투명한 경제 활동이라는 점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0대 B 씨라는 사람이 이 경찰관을 사칭해가지고 채팅 앱에 접속해가지고 10대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하고 또 이 불법 촬영하는 그런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데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협박한 뒤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제 채팅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조건 만남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청소년들하고 만나면은 위조된 경찰 신분증이죠. 이거하고 테이저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 경찰인데 함정수사처럼 막. 그렇죠. 너 조건 만남 하려고 했지.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경찰서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징역 8년을 받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경찰을 사칭한 범죄도 많았지만 국정원이나 청와대 같은 그렇죠. 이른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고위 권력기관들 거기 사람들을 사칭하는 그런 범죄들도 꽤 컸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1957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57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핏줄, 내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지 당시에 비서였기도 했고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나중에 이제 부통령이 되는 이기붕 일가 이기붕 씨의 아들 이강석, 이강석을 양자로 드리게 됩니다. 그 이강석은 졸지에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백주 대낮에 헌병 정복을 입은 헌병 뺨을 때리고 파출소에 들어와서 막 집기를 파손하고 막 행패를 부려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강석이 이제 그 서울대 법대 편입을 시도했다가 서울대 재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또 무산된 적이 있고 결국에는 육사에 들어가게 됐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그 초법적인 권력을 등에 업었는데 생부인 이기붕이 또 어떤 그렇죠.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이강석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질 무렵에 경상북도 일대에 이강석이 등장을 합니다. 요 57년도 요 해가 태풍으로 이 수해를 많이 우리나라가 입었던 그 해래요. 근데 영남 지방 일대를 휩쓸었던 대폭우로 말미암아 수많은 건물과 인명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의 아들인 이강석이 등장을 해서 우리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몰래 지방의 수해 피해를 조사하러 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강석이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들을 만나고 지역 유지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뜯어낸 금액이 50만 환. 50만 환인데 어느 정도냐? 당시 1만 원이면은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마니가 한 25만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1,250만 원? 아니 근데 그때는 쌀 한 가마니의 가치가 쌀 한 가마니는 엄청 힘든 거였죠. 한 달 월급이었을 거예요? 맞아, 한 달 맞아. 월급에 쌀 한 가마니. 이 이강석이 그 경북 일대를 이렇게 해집고 돌아다녔는데 사실 이 이강석은 가짜 이강석이었던 거죠. 가짜 이강석. 사칭한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 누구냐? 당시 22세였던 강성병.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집안이 부유하게 살다가 이제 또 대학 입시 서울대 법대를 시험을 봤다가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대학을 봤다 떨어지고 가뜩이나 심란해 있던 차에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안의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비관했다 그럽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봤어? 그 신문 좀 봐봐.
그 대통령의 양자가 된 이강석 사진이 신문에 이제 딱 뜬 거예요. 자기랑 너무 닮은 거야. 아, 얘도 닮은 걸 이용했구나. 오, 자기가 봐도 닮은 거예요. 자꾸 그때 당시에 사진을 이 사람이 실제 이강석. 이강석. 좀 이 닮았네요. 사람이 이제 강성병 씨. 비슷하네요. 얼굴이 비슷하죠. 눈매가 비슷하네요. 예, 얼굴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경주 시내의 다방에 갔다가 우연히 경주 경찰서장을 보게 돼요. 그때 결심을 했다 그래요. 내가 한번 이강석으로 사칭해 볼까? 그리고 서장님이시죠. 그런데요. 저 대통령 양자인 이강석입니다. 난리 나지. 난리 나지. 이 가짜 이강석이 내가 아버지의 특별 분부를 받고 지역 시찰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니까 이 경주 서장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경주 서장님이 경주 최고급 호텔에 모시고 관용차를 운전기사까지 딸려가지고 서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불국사 관광을 시켜드립니다. 요것이 다우탑, 요것이 석가탑, 요것이 청마총. 예, 막 보여드리고 거기 있는 각종 기념품들 다 선물을 하고 심지어 불국사 앞에서 서장하고 기념 촬영까지. 대담하다. 대담하죠. 네. 대담하죠. 좀 이해가 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일일생활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먼 곳이잖아요. 하긴 경부고속도로도 지어지기 전이고.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뭐 맞아요? 이러기도 아니, 그러면 서울에 확인해 본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뢰되는 일일까 봐. 이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정말 로또에 맞은 것처럼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기회지. 얘가 이제 드디어 승진의 기회가 서울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이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관용차로 해가지고 운전기사 딸려서 보낼 테니까 편하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경무관으로 승진. 그러면서 얼마나 설레었겠어. 그럼 이 서장님이 야 드디어 내 라인 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용차를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타고 영천으로 진입을 합니다. 영천에서도 이제 간 곳이 경찰서죠. 경찰서장과 또 만납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장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다음날 이제 안동을 갔는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장들끼리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날 이제 숙소에서 딱 깼는데 안동에 경찰서장이 그 안동 소재 기관장들을 모두 대동하고 문안 인사를 하러 이 숙박 시설에 찾아오고. 근데 이때 이제 근데 내가 이 수재민들한테 좀 쌀을 사줘야 되는데 미처 그 돈을 못 갖고 왔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돈을 뜯어내요. 이 경북의 유지들 이분들한테 이 3일 동안 뜯어낸 금액이 46만 5천 원. 뜯어낸 큰 돈이죠. 거죠. 그거 진짜 큰 돈이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날 대구로 갑니다. 대구. 그리고 경북 도지사를 만납니다. 점점 이제 꼬리가 좀 길어지네요. 그죠? 관사에서 도지사를 만나죠. 도지사, 오셨습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도지사 경북 도지사가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비서도 없고 말이야. 아무리 내사라 그래도 좀 수상하잖아요. 수상인데 때마침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 경북 도지사의 아들과 이강석이 친분이 있었대요. 실제 이강석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아들한테 야 네가 와서 얼굴 좀 확인해봐라. 그러더니 이제 이 경북 도지사 아들이 아빠 아니야. 강석이 아니야. 3일 만에 체포가 됩니다. 이 사기 행각 3일 만에. 그리고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당시에 그 1,000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 판사가 사람들한테 낑겨갖고 법복이 찢어지고 화제의 사건이네요. 대구 법원에 있던 재판정에 있었던 의자 반이 파손이 됐대요. 사람들을 치워가지고 그 정도로 아무튼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재판에서 이제 범죄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문을 통해서 이강석이 헌병 뺨을 때리고 집기를 파손하고 이래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걸 보고서 무슨 일이든 내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 관리들의 부패함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
헐리우드 같았으면 60만 달러의 배우 연기료를 받을 수 있었던 연기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 아니 가짜 이강석은 사람들이 재밌어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강석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이 있고 네. 뭐 그 서장이나 뭐 도지사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경주서장이 얘기했던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나중에 관용구처럼 된 거죠. 귀하신 몸이라는. 극진히 접대했던 관료들도 사실은 굉장히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5명의 경찰 고위 간부들은 감봉이나 견책 정도 되는 걸로 마무리됐다 그래요. 강성병 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어요. 10개월.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강석이 권총으로 이기붕과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을 사살하고 자기도 이제 권총으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가짜 이강석도 독약을 마시고 세상을 그래요. 네.